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로스앤젤레스 산불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그 중요한 일들을 정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제 어제 뉴욕의 법원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내린 중범죄자다, 유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벌은 주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미국은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언론 장악, 언론 억압, 이런 것들이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수십 년 동안 이 정도였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자발적으로 동조하는 CEO들도 있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또 미국의 역사 지우기, 수정이 아닙니다. 역사 지우기, 또 군사 침공이라는 말로서 어느 정도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더 위대하게, 이것 넘어서 아메리카를 더 크게 확장한다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지 되는지, 특히 그린란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조금 전해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미 카로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그 여러 가지를 또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너무 중요한 지난 한 30년 동안의 미국의 정치계에서의 어떤 그 변화의 움직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오바마와 트럼프가 왜 저렇게 친해?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순서대로. 맨 마지막에는 북한군 2명을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쉽지 않는 일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이 그곳에서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는 것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확실하게 역사에 새겨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먼저 로스앤젤레스 산불은요,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은 산불은 진화가 돼서 별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큰 산불, 퍼시픽 팰리세이드와 이튼 산불은 계속 그 확장이 돼서 저도 이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 아주 그 가까운 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끝나고 그쪽 지역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자주 갔었던 그런 지역인데 완전히 동네예요, 그냥. 거기는 뭐 아파트먼트도 별로 없고 하는 그런 동네인데 동네가 다 옆집에서 옆집, 옆집에서 옆집 불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산에 가까이 있어서 내가 언젠가는 그 동네가 그렇게 부자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가난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슬쩍 살펴보기예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 좀 어느 정도 그 인구 센서스를 바탕으로 알게 됐는데 가보려고 하는 그곳 가면 저는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이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확산되는데 간단히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민간인으로서는 없기 때문에요. 11명 숨졌고 만 채 이상 불에 탔고 거의가 집입니다. 그리고 그 만 채의 반이 넘는 6천 채 정도 위험하다고 하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약 3만 에이커 정도가 불에 탔다 했는데 지금 3만 7천 에이커. 피해액은요, 이게 굉장히 좀 그, 일단 다 집계가 돼봐야지 알겠지만 최고 1,500억 달러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제 특히 퍼시픽 팰리세이즈 말리부 쪽, 그쪽은 더 확장이 돼서 불길이 엔시노, 브렌트우드까지 대피령 내려졌습니다. 브렌트우드에 뭐 베버리 힐즈보다 더 부자도 많이 살고 있고요. 하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게리 빌라, 게리 센터, 산꼭대기에 있는 게리 센터가 있고 또 이 아래쪽에 있는 게리 빌라가 있는데 게리 빌라를 포함해서 위험 지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드 쪽은 지금 8%밖에 불길이 잡히지 않았고 패사디나의 바로 그 북쪽인 엘타디나 지역, 이튼 산불, 거기는 3%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엘타디나라는 곳을 제가 가보려고 하는데요. 엘타가 그 스페니쉬로 어퍼라는 뜻이고 디나가 페사디나에서 따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페사디나 위쪽 거기가 바로 샌 가브리엘 그 마운틴이 쫙 병풍 친 것처럼 쳐 있고
조용하고 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4만 명 대피령 내려졌고요. 어제 있었던 그 통행 금지는 여전합니다. 약탈 때문에. 방화 혐의로 체포된 사람도 있고 방위군도 배치가 됐고 지금부터는 이제 며칠 지났기 때문에 왜 이게 물이 부족한가, 왜 이렇게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막을 때지 정치적으로 공격할 때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번 여기 와서 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전에 어떤 저수지는 댐은 물이 하나도 없었다는데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뒷말까지 다 들어봐야지 됩니다. 그게 바로 퍼시픽 팰리세이즈 저수지를 말하는데요. 저수지도 때때로 뭐 관리를 위해서 물을 쫙 비워둘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전에 헐리우드볼 아주 가까이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헐리우드볼 가까이에 살았을 때 거기도 이제 산인데 산에 이제 길을 타고 쭉 올라가 봤더니 저수지가 있었는데 저수지에 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도 왜 그랬지? 비가 안 와서 그랬나? 뭐 이렇게 제가 그런 부분에 지식이 없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 이렇게 분기별로 분기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에 뭔가를 거기를 비워야지 될 때 그 댐을 그럴 때는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제가 그쪽 지역에서 이사를 나온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수십 년 만에 그걸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뭐 화재 원인은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려서 바람, 비도 안 오고 등등.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근데 참 제가 공통점을 발견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일수록 음모론에 굉장히 가까이 갑니다. 아마 그건 어떤 그 태어날 때부터의 DNA가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거든요. 이 불이 일어나서 보통 사람들은 어머 저 사람은 얼마나 대피하나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다친 사람이 없어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오늘의 미국 댓글에도 그런 얘기들이 올라오는데 이거 분명히 방화야. 방화범을 잡아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정도의 큰 불에는요. 어떤 경우 방화범이 있습니다. 방화범이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살짝 흘렸던 그 같은 불씨가 크게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역사상 처음 보는 LA의 산불입니다. 이게 방화만으로 되겠습니까? 좀 남을 의심하고 음모론에 껴들어가고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가. 이게 빨리 좀 꺼져야지 될 텐데 이런 것부터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될 거 알지만 뭐 마음이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화뿐만이 아니라 항상 작은 불도 보면은 전선 같은 것도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튀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전선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유틸리티 장비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기후변화가 여기에 영향이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또 부자들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집까지 물 끌어올 수 있어. 산등성이에 집을 짓고 살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차피 물은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 있네? 전기도? 나도 거기다가 집을 지어야지.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음모론과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지금 시점에는 좀 불길이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의 미국에 댓글 다시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어떤 때는 화나요. 화나다가도 뭐 뇌의 구조가 다르니까 저분은 저런 일이 있을 때 컴패션 같은 것은 부족하지만 또 그 냉철한 마음으로 다른 장점이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주말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항상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음모론을 엄청 좋아하고 남을 일단 공격하는 것도 좋아하고 공격할 때도 누가 다쳐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해서 이랬지 이렇게 안 따지잖아요. 우선 치료부터 해주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한 8, 9년 거의 10년 겪으면서 포기를 했고요. 자, 그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어제 맨하탄의 법정에서 예고를 했던 대로 관대한 처벌을 받았지만 미국 국민들도 이제 전과자 대통령을 갖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전과자만은 피하고 싶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지만 결국은 전과자 신세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한 거죠. 더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이 많은데 일반인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전과자 대통령이 그 정책을 펼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수결 투표에서 졌기 때문에 그 제도와 투표 제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이 정말 원치 않는 트럼프 하면 딱 찍었을 때 첫 번째 줄은 아니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는 그 사람은 34개 형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과자다, 중범 전과자다 하는 게 기록되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죄를 저질렀건 어쨌건 그가 많은 국민들이 미국 법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뽑았으니까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그걸 뭘 벌을 주라고 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대통령이 들어가서 백악관에 가서 일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를 원했었고 그러나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거 다 죄 하나도 안 저질렀는데 마녀 사냥이었어 하면서 그렇게 그에게 유죄를 판결한 판사, 그를 기소한 검사, 심지어 유죄 판결을 낸 배심원들까지 다 벌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신 범죄자입니다 하는 것은 한번 찍어주고 대신 아무런 감옥에 가거나 이런 벌 안 받고 저는 이게 올바른 해결책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방 대법원도 독립성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이 보여줬잖아요. 존 로버츠는 트럼프에 의해서 연방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된 사람은 아니지만 트럼프 시대를 맞으면서 에이미 코니 베럿은 트럼프가 지명해서 연방 대법관이 됐죠. 이 사람들이 이 트럼프가 원했던 대법원에 딱 그 항소 신청을 냈잖아요. 긴급. 이거 나 선고 공판 열리지 않게 해달라. No. 그거 선고 공판 받고 백악관에 들어가도 큰 지장 없다 하면서 이 두 사람 때문에 연방 대법관 가운데서도 독립성을 지킨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 점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중범죄인이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제약은 있거든요. 총기를 소지하지 못한다던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려고 해 가서 항상 경호원이 있긴 하지만 그 취임실 거기에 총을 못 둬야지 되는 건가? 뭐 이런 그냥 하찮은 궁금증이겠죠? 그런 것. 그러나 아무튼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해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 저는 불만 없습니다. 트럼프가 항소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하나 참 아이러니를 제가 느끼게 돼요. 사람이 해석하고 마음먹기 달렸다 하는 게 이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 케이스를 말씀 안 드렸는데 그때마다 말씀드려야지 되는 게 옳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겨워하신다고 할까 봐요. 지겨워하실까 봐요. 오늘의 미국 들으시는 분들이 늘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중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선고 형량까지 유죄지만 아무런 그 처벌 없이 방면한다는 이게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전에 그것보다 오래 전에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자고 그게 이제 드러날까봐 입막음용으로 돈을 주고 본인 사업체에서 이거 변호사 비용이 하고 거짓말 쳐서 그걸 이제 비즈니스로 처리를 한 거죠. 깔끔하게 무슨 뭐 캐시를 주고 처리한 게 아니라 13만 달러 정도가 이제 비즈니스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본인 돈 안 쓰려고. 그리고 또 이제 뭘 대납을 했으니까 한 사람이 대납을 했는데 대납한 그 사람에 대해서 캐시로 갚아주지 않고 이리저리 비즈니스 처리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34개. 거기에 뭐 선거법 위반 혐의도 들어가고 등등.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죄로 기소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저거는 그냥 하룻밤 잠잔 건데 무슨 뭐 하룻밤 잠잤다고 다 그래도 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저렇게 기소를 해서 큰 문제를 만드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은데 나머지 중요한 이슈들은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은 어떤 죄를 져도 상대 라이벌을
암살하라고 하더라도 뜻이 있었으면 면책 특권이 있다 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장 약해 보였던 이건 연방이 아니라 뉴욕에서 한 거거든요. 이 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면책 특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참 묘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무슨 뭐 의사당 폭동 사건, 기밀 서류 다 사라져 버렸는데 기소한 검사가 스스로 다 이걸 기각하는 그 처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그 당시에는 뭐 저런 걸 가지고 기소를 해 그냥 내버려 두지라고 했었던 것이 결국은 트럼프라는 인물을 전과자로 만든 겁니다.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다 일어나는데 이유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열흘도 안 남았네요. 오늘 11일이니까 20일부터 대통령인데 아흘에 남았는데 아흘에 전에 그러니까 어제로 따지면 열흘 전에 34개 혐의에 중범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법원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게 열흘 전에 중범죄자로 확인받은 범죄자가 열흘 뒤에 백악관에 가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죠. 대통령으로서는. 그 가운데 하나가 국가 법률의 수호자가 되는 겁니다. 중범죄자가 미국에서 최초로 전과 있는 대통령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나쁜 선례를 많이 만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러나 그 선례를 만들고도 대통령에서 이기기만 하니까 거의 모든 것에서 다 자유로워지네요. 글쎄요, 뭐 어떻게 법을 그다지 존중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설명이 있다 할지라도 법 절차에 따라서 발부된 영장을 거부해서 체포를 거부한다 하는 게 그 제도, 인스티튜션을 무시하는 거다 해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국에서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그보다 더한 것을 트럼프를 통해서 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한국도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짐작 정도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법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임기 2기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아무튼 봐야지 되는데 너무 잘 굴러가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무장관, 국방장관 모든 사람들 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했으니까 심지어요. 연방교육부 장관 후보가 자기가 전공이 교육이라고 거짓말 쳤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티칭 서티피케이션 같은 건 있어요. 그러나 전공이 프렌치예요. 무슨 대학교인가에서 프렌치인데 잘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그 대학교 이름은 이 사람이 레슬링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의 CEO잖아요. 그 여성이.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과는 그 당시부터 알았고 엔터테인먼트 막 레슬링 할 때 트럼프 나가서 막 링 위에서 뭐 하고 했잖아요. 아니 본인이 무슨 뭐 전에 그 SBA 무슨 중소기업청도 이끌었는데 트럼프 일기 때 그리고 그 전에 2009년도인가 커네디컷에서 무슨 뭐 교육위원회고 할 때 본인 이력서에 거짓말 쳤어요. 본인이 교육이 전공이라고 교육에 대해서 한 일이 없으면서 교육위원이 되려니까 전공이 교육이라고 딱 거짓말을 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답변하는 것도 참 정말 뻔뻔스러워요. 그 여자 지명자도요. 이름이 잊었어요. 아, 내가 티칭 그게 있기 때문에 전공이 교육인 줄 알았대요. 아, 본인이 대학 때 전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에게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진 않죠. 결국은 어떤 때가 대체적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을 것처럼 하다가 네 목숨이냐 내 목숨이냐 하면은 내 목숨으로 확 바뀌죠. 대체적으로. 아무튼 그렇게 돼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 그 법률의 수호자로서 일을 하게 된다. 그날이 아흐렛밖에 남지 않았다 말씀드리고요. 트럼프와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 관한 시사만평 좀 보시겠습니다. 딱 언론사 기자네요. 프레스라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누구예요? 빨간 타이. You can run newspaper that reports 진실을 보도하는 식으로 그렇게 신문을 관리할 수 있고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손가락 보세요. 여기 키스하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파워에 엎드려서 키스하고 반지에 키스하고 하는 식으로. 아래 보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 You can't do both.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신문도 그렇고 소셜미디어도 그렇고 왼편이 아니라 이 여성은 딱 보니까 타일을 발로 꽉 밟고 진실을 보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죠. 입술을 봐도 그렇고 눈빛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오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그 공화당의 칼럼니스트가 하는 얘기인데, 러시아 지도자의 행동과 비슷하다. 허위 정보 선전을 이용을 해서 그 여러 가지를 통제를 한다.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낙인을 찍고 거짓말을 퍼뜨림으로써 이젠 날개 달았죠. X, 일론 머스크가 다 해주니까 진실을 가리거나 훼손하고 사실을 조작 가능하게 해서 임기 1기 때 했던 대안사실이라는 alternative truth라는 대안적인 현실, reality라는 이런 것들로 이제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남성이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 카툰니스트가 리자인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케이스죠. 엔텔레스. 뒤에 보니까 리처드 닉슨 묘비가 딱 있네요. 어우, 너무 잘 됐네. 캐서린 그레함을 내가 잡아버렸어.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에게 이렇게 그냥 알아서 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시사만평을 그렸더니 워싱턴 포스트에서 못 내게 해서 그 엔텔레스가 시사만평가가 사임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캐서린 그레함 시절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다. 캐서린 그레함도 원래 아버지가 있었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요. 아버지가 딸이 아닌 남편에게 먼저 줬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숨졌죠? 그리고는 캐서린 그레함한테 이게 넘어온 거죠. 캐서린 그레함이 워렌 버핏 애인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래서 와이프하고 캐서린 그레함한테 똑같이 선물했다는 거죠. 캐서린 그레함이 있었을 때는 안 됐는데 그 뒤에 돈 버는 것에 너무너무 혈안이 돼 있는 제프 베이조스. 이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를 사고 나니까 됐네. 제프 베이조스가 워싱턴 포스트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는 캐서린 그레함을 잡았네. 이렇게 리처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리처드 닉슨이. 그리고 트럼프는 제프 베이조스를 잡았어. 트럼프가 제프 베이조스를 잡았어. 제프 베이조스가 알아서 기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에게. 그러니까 카툰니스트도 나가고 누구도 나가고 그리고 돈 버는 것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maybe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를 돈 주고 탁 집었는지 모르죠. 돈 주고 탁 집었는데 그 시기 자체도 오묘하고 해서 페이퍼가 디클라이닝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손해보니까 이 사람 해고 그리고는 트럼프에게 알아서 기는 거죠. 알아서 기지 않는 신문들 가운데서 성장하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신문은요. 요즘 다 디클라이닝 된다고 하는데 수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트럼프의 반지에 키스하고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젊은이가 나왔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팩트 체킹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만약에 할 수 없다면 다른 던져버릴 거 던져버리고 저쪽에 조인해야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잖아요. 마가 모자 탁 쓰고 X로 프리 스피치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퍼뜨리고 있습니까? 아래의 시사만평도 같은 거네요. 이 X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공화당의 코끼리를 그냥 옆에다가 콱 놓고 셀피 사진을 찍네요. 더치라고 모자도 있고 뭐 뭔가를 좀 절약하겠다는 정부 효율성 부서 119대는 아니 누가 일론을 뽑았지? 라고 얘기하는데 일론이 가서 다 휘젓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예전 페이스북의 마이크 저커버그는 팩트체크도 안 한다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격투기의 CEO의 데이나 바이트라는 트럼프와 또 아주 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그 이사로 놨고 또 다른 글로벌 업무 책임자로 조엘 카플라인이라는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좀 진보적이었던 사람의 후임이에요. 그리고는
다른 뭐 월마트나 이런 회사들처럼 DEI 프로그램을 끝낸다.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뭐죠? 다양성, 왜 갑자기 제가 잊었죠? 다양성, 포용성, DEI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어떤 때 이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더 몰라지거든요. 자, DEI. 다양성, 평등이네요. 평등이 이군요. 평등, 포용성.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이것도 이제 없애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뭐 조 로건 팟캐스트에 쫙 출연을 해서 바이든이 뭐 검열하라고 했다고 뭐 엄청나게 또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짐 조던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하원의 법사위원장인데요. 공화당이고요. 프리덤 코커스의 아주 그냥 헤드입니다. 다들 메타의 선례를 따라라. 이렇게 하고는 이제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마랄라고로 가서 트럼프를 만난답니다. 이제는 프리덤 코커스조차 트럼프가 접수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빠른 속도로 미국은 언론 자유라든가 아니면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 엄청 줄어들 겁니다. 이런 데뿐만이 아니잖아요. LA 타임스, USA 투데이, MSNBC, ABC 다 트럼프의 잘 보이기 위해서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린다 맥마흔이네요. 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 전공이 교육이었다고, 교육학이었다고 거짓말 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교육부를 폐지해야 된다고 그동안 엄청 주장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교육부로 놉니다. 교육부에 가서 역시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다 없애버리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쩌면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다시 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왼편이에요. 마가가 연필을 들고. 연필 심이 보이잖아요. 오른쪽에 가니까 우리는 역사를 지우려고 노력해. 1월 20일부터 시작될 겁니다. 아래 어떤 역사예요?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그걸 뭐 조금 좋게 뭐 지워버린다는 거죠. 역사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데 관심이 많은 게 지금 트럼프와 공화당입니다. 그리고는 그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한 사람들을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리스 체니 같은 사람들. 미국의 4년이 뭐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어둡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뽑았을 때도 그렇고 본인도 그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여러분들 요즘 뭐 식료품 값 너무 비싸죠. 낮춰드리겠어요 하더니 당선되고 나선 그거 낮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후보였을 때 내 4년을 보세요. 전쟁 같은 거라시랑은 없었던 때잖아요.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그러더니 뭐 덴마크, 같은 나토 회원국인데 파나마, 캐나다 군사적으로 침공할 수도 있다는 위협. 캐나다는 뭐 군사적으로는 안 한다고 했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 선거 공약을 지키는 것보다도 먼저 할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그런데 이게 지난 임기 1기 때도 그랬고요. 뭐 캐나다는 51번째 주로 한다고 하고 멕시코만이 아니라 미국만이라고 바꾼다고 하고 그런데 저는 트럼프의 임기 1기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냥 말만 해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기분이 바뀌면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하기 전까지는 저는 확실하게 막 거기에 몰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지난 4년 그 임기 동안에 겪어봤기 때문에 저스틴 트루도 지금 이제 사임하겠다고 한 캐나다 총리도 비슷한 얘기라던데 이거 왜 이 말 그린란드 얘기가 시작됐을 때는 미국의 이웃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25% 붙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좀 끌어올랐어요. 그랬더니 그 끌어오른 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캐나다의 총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랬는데 딱 던져놓고 보니까 또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좋네.
미국 땅 넓어지고 좋지. 침공하면 어때? 어차피 걔네들 못 살잖아. 좀 도와주고 우리 땅 넓히면 좋지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거기에 또 더 뭔가 기운을 받을지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한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긴 하지만 큰 섬이고 그러나 또 뭐 한 80%는 얼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빨리 녹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점이 많죠. 많은데 사실 지금까지는 미국과 그린란드가 무슨 분쟁이 있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또 덴마크가 거기에 뭐 국방비 같은 것을 지원하면서 자치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고 잘 지냈는데 만약에 여기를 침공을 해서 미국이 가지면 나토라는 덴마크 멤버를 미국이 공격하는 거나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덴마크는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와 싸우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트럼프 쪽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고 회담을 하자 하고 보내기도 했다고 하고 그린란드의 총리도 그린란드 총리는요. 외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덴마크 총리와 같은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독립하고 싶다 하는 거고 해서 지금으로 보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린란드 총리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트럼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게 덴마크도 그렇고 그린란드도 그렇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것이다.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 그린란드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의 나라로 그린란드 국민으로 살고 싶지 덴마크 국민도 아니고 미국 국민도 아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도 트럼프와 싸우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는요, 원래 국방비 늘리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이런 말 하기 전에 미리 책정해 놨던 거지만 묘하게 그게 시기가 맞았고, 그리고 덴마크가 그러면 지금 뭐 거기에 미군 기지도 있고 하니까 우주 기지도 있고 하니까 미군을 조금 더 보낼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오픈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아버려? 이거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 방향이 어떻게 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트럼프가 덴마크와 거래를 할까? 그리고는 이제 이 정도에서 만족할까? 다들 또 알아서 기고 있잖아요. 덴마크나 그린란드나. 흥미가 떨어질까?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그럴 수도 있죠. 우선순위가 또 뒤로 가니까. 아무튼 트럼프가 관심을 잃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원래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허세로 얘기를 한 거야?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어쨌든 이 점은 덴마크 또 그린란드 트럼프 그쪽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영국이 아니라 뭐 프랑스와 독일이 제일 먼저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섰는데 봐야지 되는 문제. 미국 내부에서도 그게 그럼 러시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이스라엘이 가자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을 학살할 때 그것을 지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그 과거의 옛날 옛적 고리짝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푸틴이 잘하고 있어. 그걸 지지했었을 때 많은 미국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그걸 침공이라고. 그런데 트럼프가 캐나다 위에 있는 그 그린란드를 캐나다의 약간 동북쪽 그걸 미국령으로 한다고 해서 미국 것이 된다고 해서 어머 너무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한 것 아닌가요? 2차 대전 끝난 뒤에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군사력으로 침공을 하는 것을 끝냈다고 우리가 믿었잖아요. 한국에서도 계엄? 이런 건 끝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게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어 하다가 지금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공평한 것처럼 하지 않은 것을 아는 중도층 사람들도 움직이니까 국민의힘이 그 계엄은 정당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이 문제가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도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말이 돼? 힘이 있다고 옆에 나라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자국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어머 좋아? 잘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는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린란드 사람들이 독립을 해서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가 모자라니까 그냥 미국에 팔겠다. 그리고 미국 국민으로 살겠어. 이렇게 그린란드 사람들이 그걸 허락을 한다면, 대신 돈을 우리 많이 줘? 이렇게 한다면 그건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그것도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힘이 있다고 군사력으로 침공을 해서 그걸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지미 카러 장례식에서 많은 것을 세계에서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걸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 안녕하세요. 조지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어제 신문 보니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지미 카러와 편안히 쉬세요 하면서 플레인스 출신의 사람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이중적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뭐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이중적인 뜻을 갖고 그렇게 제목을 뽑았는지 모르지만 플레인스라는 게 지미 카러가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도 지내고 있고 하는 곳이죠. 지미 카러가 백인 땅콩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흑인 아이들과도 지냈다는 바로 그곳 플레인스, 평지잖아요. 지미 카러는 평생을 인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 있어서 특권의식 없이 평지에 사는 평민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와닿고요. 시카고 선타임스는 카터의 장례식에서 그의 그 겸손한 그 인간성에 대해서 높은 찬사가 있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어요.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 그 캐릭터를 얘기를 하는 것은 성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USA Today가 지미 카러를 국민의 하인이다. 국민의 종복이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0세로 숨져서 장례식까지 다 치렀으니까 이제 애틀란타로 다시 돌아갔죠. 조지아주로. 일부 역사가들은 지미 카러가 과소평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에서 나오고 나서도 40년이나 더 살았으니까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지미 카러 그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한 사람인데 방송에선 제가 못 전해드렸어요. 스튜어트 아이젠 스타트라는 이분은 그 지미 카러 시절에 그 어드바이저도 했거든요. 이분이 조용히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하는데 저 말이 딱 맞다 싶더군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떤 그의 가장 위대하다고 할까요? 이런 거 지미 카러를 평가할 때 러시모어 산에 거기에 이렇게 새겨진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새겨질 또 후보 트럼프가 거기 새겨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산기슭 어디에는 속해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요했고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굉장히 균형 있는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튜어트 아이젠 스타트라는 이분. 그래서 러시모어 산에 티어도어 루즈벨트, 에브라함 링컨, 그리고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그만큼은 아니지만 산기슭 어디엔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그 정치적으로 점잖았던 시절을 떠올렸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제도를 지지했던 인스티튜셔널 지지했었던 예의가 있고 약간의 향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년대가 지금보다 나빴나 좋았나 생각하면 70년대 범죄도 무척 많았었거든요. 이혼율도 높았었고 그런 사회 붕괴의 면에서는 70년대가 나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70년대는 리처드 닉슨에게 닉슨 다음 포드 다음 카터잖아요. 닉슨에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우리가 더 이상은 당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의 대통령이지만 우리도 탄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사임했죠.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그런 것. 그 점에선 70년대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많은 시사만평이 있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왼편에는 지미 카러가 내 피넛 농장을 말하자면은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전부 그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넣은 거죠. 큰 이익이 나고 뭐 대단한 기업이 되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상충
부패 이런 거 이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나는 G7 뭐 회의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내 골프 클럽에 실제로 본인의 골프장 뭐에 딸린 무슨 이런 머무는 숙소 같은데 경호원들 머물게 하고 돈 받아내고 하잖아요. 뉴저지도 그렇고 마랄라고도 그렇고 이게 아마 임기 1기 때보다도 이 이해상충이 훨씬 심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언론이 해줘야 되는데 언론이 다 알아서 기어버리고 있네요.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4년 동안.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달려서 안 그러면 좋은 건데. 임기 1기에도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본인 돈 안 냈잖아요. 딸과 사위 백악관에 오게 하고 백악관에 와서 사업 안 하고 있는 동안에도 딸은 중국으로부터 수백 개의 특허권을 받아냈고 그 전에 아무리 노력했어도 단 한 개도 못 받았습니다. 시진핑과 만나서 이렇게 하더니 딸한테 몇백 개 주고 사위는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선되고 나서 계약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로의 땅콩 사업이 그렇게 대단한 돈을 버는 게 아닌데도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넣었는데 그래서 지미 카로 대통령이 그 브라더가 그 맥주 무슨 뭐 빌리비어라는 거 판매해서 그때 너무너무 지미 카로가 창피했대요. 근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크리스마스 때도 뭐죠? 뭔지도 다 잊었어요. 뭐 달력도 달력 포장지까지 뭐 몇십 달러에 팔면서 엄청나게 뭐 황금색 뭐죠? 이 뭐 우동화도 단계별로 안 파는 게 없잖아요. 성경까지. 야, 이런 거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을 비교하는 시사만평인 거죠. 그리고 이제 5명의 전현직 대통령이 다 지미 카러를 추모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딱 한꺼번에 그 몇십 년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오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때 트럼프와 잠깐 그 악수했거든요. 축하한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조지 부시 대통령 얘기를 그 방송할 때 보니까 깜빡 잊고 그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 부부는요. 들어오면서 야, 그거 트럼프 부부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 처음 봤어요. 멜라니아 트럼프가 맨 가장자리에 앉아있고 트럼프가 앉아있고 오바마가 앉아있었는데 그 멜라니아 트럼프를 거치면서 조지 부시, 로라 부시 전부 이 트럼프 부부에겐 인사도 안 하고 오바마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 부부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왜 그 좁은 자리니까 성당이니까 일어나줘야 또 들어가기가 편할 텐데 그리고 보통 같이 대통령이니까 전직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고 부시도 아주 눈길도 주지 않고 부시 부부도. 근데 오바마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냥 배를 툭 치는 거예요. 툭. 그게 이제 친한 표시잖아요. 그랬더니 오바마도 등을 이렇게 부시, 당이 다른 대통령이잖아요. 하고 앉았던, 무시하고. 그리고 뒤 이렇게 돌아서는 뒤에 있는 사람들, 전 부통령인데 펜스, 엘고어, 뭐, 그리고 이제 배우자들이랑 다 아주 이제 악수 같은 것을 했고요. 또 클린턴 부부도 이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는 아무하고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멜라니아 트럼프도 이 마이크 펜스하고 그 악수하는 전 부통령하고는 악수를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도 트럼프 쪽으로 인사도 안 하고 뭐 눈길도 주지 않고 또 이제 그 같이 겨뤘었던 누구죠? 이 사람 카멜라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카멜라 해리스의 남편은 나중에 장례식 끝나고 트럼프와 악수는 했다고 하고 조 바이든도 사실은 이 사람들도 며칠 있다가 또 서로 뭐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서로 눈길들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제 알고와 또 여러 가지를 보면 알고는 그 부시와 악수하고 서로 막 반갑게 했는데 알고가 불과 500 몇십 표 차이로 그것도 법원에서 부시 편을 들어줘서 부시가 대통령이 되고 본인이 못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서로 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하니까 좋게 지냈고 또 힐러리 클린턴 부부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도 났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 모니카 루빈스키와의 그 빌 클린턴이 스캔들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전부 그랬습니다. 저 나중에 이혼할 거야.
이혼은커녕요. 그 후로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데도 같이 이제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오바마만 와이프가 안 왔는데, 오바마 와이프는 뭐 원래 스케줄이 있었다 해서 하와이에 머문다 했는데 뭔가 불편해서 안 왔을 거예요. 미셸과도 그러면 앉으면은 이 옆에 앉아야지 되는데 그 멜라니아 트럼프와 미셸이 앉아야지 되는데 그것도 불편하고, 앞에 질 바이든과도 불편하고. 어느 분이 물어봐 주셨는데, 질 바이든과는 왜 불편하냐면은 질 바이든과 조 바이든의 둘째 아들, 뭐 질 바이든이 난 아들은 아니지만 헌터 바이든, 그 유명한 헌터 바이든이 첫 번째 부인 캐서린이라는 사람과 이혼을 할 때, 그때 미셸은 캐서린과 친했습니다. 그때가 왜냐하면 오바마가 대통령이고 바이든 내가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부통령 부부들이 그 당시에는요, 텔레비전 그 스포츠 드라마도 같이 자주 보고 했거든요. 아주 친했어요, 가족들끼리도. 미셸과 헌터 바이든의 와이프가 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 헌터 바이든 측에서 그 이혼하는 그 와이프에 대해서 막 그 해주는 여러 가지 대우에 미셸이 너무 못마땅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질 바이든과 아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런 점. 그래서 이제 어제 미셸만 거기에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모든 대통령들이 다 파란색 타이를 맸다는 거. 트럼프도 파란색 타이 맸어요. 빨간색이 아니라. 부시도 보통 파란색 하면은 민주당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또 지미 카러, 이런 전부 이제 파란색, 거기에 이제 빨간색을 메고 오는 거는 장례식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부 이제 짙은 청색이나 파란색을 했다. 근데 전 또 이상한 게, 멜라니아 트럼프는 하필 굉장히 독특한 옷을 입었어요. 컬러가 큰 하얀색 컬러. 발렌티노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바로 보시는 이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키스하는 그런 그 옷을 입었고, 또 하나는 손주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동안에 우리 할아버지가 조지아의 주지사를 4년 하고 또 4년을 대통령을 해서 8년. 근데 92년은요, 나머지 92년은요, 뭐 해군으로 어디 복무하고 이랬던 때도 있지만, 나머지 92년은요, 다 여기 조지아주에 살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핵 엔지니어였잖아요. 핵 엔지니어였는데도요, 휴대폰 사용하는 걸 잘 몰랐어요. 스마트폰이요. 어떤 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하다가 실수해서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이런 얘기 해준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오바마와 트럼프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오바마와 트럼프가 막 얘기를 웃으면서 하고 했잖아요. 그 장례식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그랬더니 또 트럼프 측에서는 오바마도 뭐 트럼프에게 기여. 아니,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거는 그냥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도록 하고, 그냥 이 트럼프는 나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흘러갔어. 그렇게 그냥 흘러가서 그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나마 오바마라도 트럼프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건 미국의 그림에서 굉장히 나빠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바마까지는 전부 다들 서로 친해요. 인사하고. 근데 완전히 지금 며칠 있으면 대통령이 될 트럼프와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만 지금 고립된 거잖아요. 이번 장례식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자리 배치를 다 그래서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가 앉고, 그 옆에 오바마가 앉고, 그 옆에 부시 부부가 앉고, 그 옆에 클린턴 부부가 앉았거든요. 그 같은 전직 대통령 줄 자리에. 그 오바마라도 얘기를 해준 게 낫죠. 서로 정치적으로 많이 공격을 했죠. 그렇지만 그건 뒤로 하고, 여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다른 전직 대통령 장례식에 온 거니까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길어지나요? 하나 또 해야지 되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대신.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지미 카러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BBC 방송이 아주 자세히 보도를 했고 저도 자세히 정리를 했는데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미 카러가 김일성을 만났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94년도에 지미 카러가 김일성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실패했지만 10년 동안 북한의 핵 활동이 중지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미 카터가 그 전에도 그 김일성 주석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 만나자 이런 것을 했고 미국이 막 거부하다가 지미 카터가 그때가 이제 빌 클린턴 시대잖아요. 빌 클린턴 때 너무너무 긴장하니까 막 처음엔 이 북한이 핵 에너지 기구에서도 막 탈퇴하고 이랬었거든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신뢰가 엄청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빌 클린턴의 허락을 받아서 북한에 갔습니다. 북한에 가서도 북한에서 행동하는데 미국과 연결을 해야지 되는데 협상이니까는요. 협상을 하는데 북한 쪽 것도 좀 들어주려고 하면은 워싱턴에서 전혀 말을 듣질 않고. 그래서 이 지미 카터가 나 그럼 CNN과 인터뷰를 해버리겠어.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쪽에서 들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뭔가가 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너무나 위험했었던 것이 10년 정도는 좀 그 긴장이 수그러질 수 있었다. 이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는 북한군 2명을 포로로 지금 이제 살아있는 채, 보통 잡히면은 그냥 막 수류탄 터뜨려서 죽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룰이겠죠. 그쪽에, 러시아 쪽에, 북한 쪽에 룰이겠죠. 두 사람을 체포했는데 보니까 사진 보니까 한 사람은 턱을 다쳐서 조사하는데 글로 쓴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손이 크게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도 다 나왔는데 한국어 통역사가 통역을 한답니다. 제네바 협약에 맞게 그 포로의 나라의 언어로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가정보원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모든 지금 의료 조치를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4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본인들이 북한 출신이 아니라 서류 갖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은 투바공화국, 몽골과 가까운 투바공화국의 투란 출생지로 돼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서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05년생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든 것 같은데요. 저격수와 정찰 저격수와 또 한 사람은 그 소총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수사를 하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마치겠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LA 산불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안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진이었습니다.